눈 한쪽까지 잃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제가 지금 이런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라운 일일 겁니다.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누릴 건 누리며 어려서는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성공을 이룬 지금이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진작 잊고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너른 마음으로 용서를 해줬다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로 큰 그릇이 아니었던 저는 뒤늦게 그놈에게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놈과의 악연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놈과 저는 같은 시골 마을 출신의 동갑내기였지만 사정은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남의 땅 빌려 농사 짓는 가난한 집 아들로 어디서든 길을 펴지 못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반면에 그놈은 땅 부자 아버지를 두고 덩치도 또래보다 한참 커서 동네 대장 노릇을 하던 아이였죠. 그놈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어려서부터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길 가다가 괜히 돌을 던져 저를 때리거나 동네 애들을 주동해서 저를 따돌렸었죠. 시골이라 매번 같은 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저는 그놈의 목표물이 되어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창 치기 어린 중학생 사내 아이들이 얼마나 짓궂고 잔인한지 아실 겁니다. 자기들은 장난이라며 돌을 던졌겠지만 개구리는 그 돌을 맞고 죽는 법이니까요. 늘 개구리 신세였던 저는 그놈이 던지는 돌에 속수무책 당할 뿐이었습니다. 하도 괴롭힘에 시달린 탓에 가끔은 어른들 도움이라도 받고 싶었지만 그놈 아버지 땅을 빌려먹고 사는 우리 집 사정에 저는 그놈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내지를 못했습니다. 억울해도 속상해도 그냥 당해줘야만 하는 것이 제 팔자라 생각하며 그래서 그날도 저는 그놈의 억지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죠. 저희 학교 근처에 폐공사장이 있었는데 보통 그런 곳은 인적이 뜸해 비행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상표와 그 패거리들이 항상 노는 곳이었죠. 그놈에게 괴롭힘 당하는 게 일상이었던 제게도 그곳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자기 심심할 때면 그곳으로 불러서 저를 괴롭히곤 했으니까요. 한번 크게 치고받고 해서 벗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다 우리 집 밥줄이 끊기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저는 그놈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표 그놈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키더군요. 철근들이 박혀 요철들이 튀어와 있는 바닥을 멀리 뛰어보라고 말이죠. 그놈에게는 그런 게 그저 재미있는 유흥거리였던 모양입니다. 당해야 했던 저는 당연히 못하겠다고 망설였지만 죽고 싶냐며 윽박지르는 그놈의 협박에 저는 결국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멀리 뛰기로 충분히 뛸 수 있는 거리였기에 저는 눈 딱 감고 뛰어보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상표 그놈이 일부러 제 다리를 걸어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제대로 뛰지도 못한 저는 그대로 철근들이 박힌 땅 위로 넘어지게 되었고 하필이면 철근이 눈을 찌르는 바람에 눈 한쪽을 크게 다치며 기절한 채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급히 수술을 받고 처치를 했지만 저는 결국 한쪽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의 꿈은 공군 파일럿이었습니다. 가난한 우리 집 형편에 그나마 공부 좀 하던 제가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름사다리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의 꿈은 김상표 그놈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16살의 나이에 실명 판정을 받게 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쩔 수 없이 참고 계시던 부모님도 그때는 더 참지 못하시고 그놈을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네 경찰들은 지역 유지인 그놈 아버지 때문에 그놈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였을 뿐 그놈에게 고의성이 절대 없었다는 말이었죠. 그때 우리 부모님은 무척 가난하셨고 시골 경찰에 대항할 힘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도 어른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괴롭힘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겠죠. 미성년자라 제대로 처벌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게 뻔한 일에 저도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놈과 그놈의 부모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애들이라면
고의였던 실수였던 자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놀라기 마련일 텐데 그놈은 안대를 쓰고 있는 저를 보며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어요. 와, 야, 이 새끼 완전 애꾸됐네? 야, 나 보이냐? 그런 놈의 부모는 더한 사람들이었죠.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디 우리 집 귀한 아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그럴 거면 앞으로 우리 집 떡 보고 살 생각은 하지 말어. 그리고 괜히 우리 상표 죄인 취급하지 말고 자네 자식 다른 곳으로 전학 보내든가 해. 둘이 붙어 지내면 서로 불편하게밖에 더하겠어? 부모님은 무척 상심하시고 억울해하셨습니다. 도저히 그 동네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다 싶으셨는지 어쩔 수 없이 저희 식구들은 이사를 떠나게 되었죠. 이제 당장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곳에 붙여둘 수는 없다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먼 친척이 산다는 웬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더 이상 농사를 지으실 수 없으셨던 아버지는 그곳에서 배를 타게 되셨습니다. 농사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게 되신 아버지를 보며 저는 괜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피폐해졌습니다. 눈을 잃은 뒤로 저는 학교도 그만두었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남들은 바닷가 마을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안정을 찾기 좋을 거라 말했지만 그때 저는 그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진 재산이라고는 멀쩡한 육신뿐이었는데 이제는 눈 한쪽마저 잃고 어렵게 품었던 꿈까지 빼앗겼으니 저는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쪽 눈으로 사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장애를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초점이 맞지 않아 여기저기 부딪히고 물건을 놓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방황을 하고 도저히 마음을 잡지 못했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저보다 제 걱정 안 하는 부모님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어떻게든 버티시는 부모님을 위해 저도 살아보려 다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죽기를 포기하고 그 힘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쉬운 각오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분노가 저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김상표 그놈보다 잘 살아야 덜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놈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방구석에서 책을 보며 검정고시를 치렀고 덕분에 저는 18살 어린 나이에 대학교에 일찍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2년이나 빨리 시작한 저는 그만큼 더 여유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경제와 정치를 복수 전공으로 배우며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살았죠. 남들은 젊은 청춘이 아깝다며 저를 안쓰러워했지만 저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싶은 생각에 성공하는 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조기 입학에 조기 졸업으로 남들보다 이른 출발을 할 수 있었고 그 후 회사에 취업을 해서는 여러 회사를 다니며 사업 수완을 배우며 30대에 이른 나이에 스타트업 회사를 차려 제 입지를 다져가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놀러 한번 못 가보고 이런 성공이었기에 당연히 고통과 노력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만큼 더 값졌던 것 같네요. 덕분에 저는 가난하고 힘없는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펴드리고 제 가족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힘들었던 과거는 다 잊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랬던 제가 이제 와서 그 악연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나 지난 일이고 고향을 떠나온 지도 한참 되었기에 그놈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죠. 보이지 않는 제 한쪽 눈을 볼 때마다 그놈 생각을 떠올리며 복수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순 없었지만 애써 잊으려 했기에 저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운영하는 회사 안에서 말이죠. 그날은 경력직 직원을 뽑는 회사 면접 날이었습니다. 대표로서 당연히 면접에 참석해 지원자들의 면면을 미리 살펴보던 저는 익숙한 얼굴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다 자라지 못해 어리숙했던 그 시절의 앳된 얼굴이 사라진 지 오래인데도 그놈의 추악한 면상은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지 저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면접자의 이력서를 살펴본 저는 김상표라는 이름 세 글자를 마주하고서야 오래전 기억을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졸업한 학교에 그놈의 생년월일까지 확실히 상표 그놈이 맞았습니다. 제 회사로 지발로 근로 들어온 그놈을 보고 제가 좋아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겁이 먼저 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놈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옛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어린 나이에 한쪽 눈을 잃고 좌절하고 방황했던 그때의 공포와 고통이 또다시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놈 때문에 나는 내 꿈과 미래를 포기당했는데 그놈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나와 우리 부모님이 겪었어야 했던 그 수모와 치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공포는 잠시였을 뿐 저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그놈과 저의 위치를 되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놈이 몇 줄 적지 못한 이력서만 보더라도 그놈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무리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저는 볼일 없는 인간이 지원할 만한 곳은 아닌데 말이죠. 그 시절에도 공부하는 담을 쌓았던 놈이 그 동네 상고 졸업하고 겨우 이름 모를 전문대를 나와서 공장 전전함에 일하다가 어디 제약회사에 영업 좀 뛰었다는 이력 하나로 저희 회사 영업팀 경력직으로 지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경력직이라도 나이, 이력에 상관없이 오로지 면접과 역량으로만 사람을 뽑겠다고 했더니 이런 파리들이 꼬였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그놈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어 반갑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만남에 당혹스럽고 불쾌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도 내심 그놈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아픔을 겪은 후로는 매일 열심히 살기 바빠서 그놈 원망할 여유도 제대로 없었지만 저도 먹고 살만해지고 나니까 나한테 그런 짓을 한 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한번 소식을 알아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런 위치까지 올라온 제가 그런 쓸데없는 곳에 힘을 쏟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놈을 마주하니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놈이 나를 알아보기나 할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회사의 대표인 것을 숨기고 가장 구석 끝에 앉아 그놈의 면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표라고 합니다. 딴에 긴장을 많이 하긴 했는지 과하게 우렁찬 인사말과 함께 자리에 앉은 그놈은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 구석까지 눈을 줄 여유가 전혀 없어 보였죠. 그 모습에 그놈에게 이 회사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놈은 여간에서 긴장을 하거나 겁을 먹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어른들이고 선생님들이고 무서운 줄 모르는 놈이었으니 당연한 말이었죠. 지역 유지들과 알고 지내는 자기 아버지 덕분에 선생님들도 그놈은 웬만하면 건드리려 하지 않았고 덕분에 그놈은 자기 마음 편히 활개를 치고 다니며 저는 그놈이 긴장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다치게 한 일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때에도 그 얼굴에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느낄 만한 긴장이나 공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놈이 겨우 이런 면접 자리에서 겁을 먹고 있다니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세월이 지난 만큼 그놈도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골을 벗어나 더 큰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이 자기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 싶었을 수도 모르고 처자식을 두고 잃을 것이 생겨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때는 복수할 수도 없는 그놈을 원망하는 내 자신이 비참해서 차라리 그놈이 개가천선해서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놈이 정말 변했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그놈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놈이 예전과 달라졌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아마 저는 그 복수심을 다시 제 속에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에서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 한 번 마주치지도 못한 채로 면접을 망쳤던 놈이 면접장을 나와 화장실에서 마주친 제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혹시 박종호? 너 박종호 맞지? 제가 진작 버려버린 제 옛 이름을 부르며 저를 알아보는 그놈을 보자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새로 태어나고 싶어서 개명까지 했거든요. 나만 옛 기억을 품고 있던 것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나 박종호야. 나 기억해?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야, 너 여기 왜 있어? 너도 면접 보러 왔냐? 아니, 나 여기 회사 일해. 지나가다가 너 같아서 따라와봤더니 정말 맞구나. 너 정말 여기서 일해? 이야, 이 새끼 완전히 출세했네. 옛날에 완전 내 꼬붕이었는데. 야, 나 합격하면 네가 내 뒤 좀 잘 봐줘라. 알겠냐? 사람 본성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닌 건데 제가 그놈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놈은 여전히 옛 기억에 취해 사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자신의 꼬붕이었다며 유세를 떠는 모양새가 그 시절 그놈의 모습과 한치의 다름이 느껴지지 않았네요. 너, 나 제대로 기억하는 거 맞아? 네가 내 눈 잃게 한 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때도 지금도 너는 사과 한마디가 없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넌 눈 한쪽에 맛이 같구나. 아, 야, 그게 언제적인데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이 새끼 여태 나 원망하고 있었냐? 넌 나한테 사과할 생각이 있기나 하냐? 아이씨, 진짜 이 새끼 아직도 구질구질하게 구네. 야,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오랜만에 고향친구 다시 만났는데 그냥 좀 반갑게 인사하면 안 되냐? 야, 나는 다 잊었어. 그러니까 너도 그냥 잊어, 새끼야.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기가 그렇게 만든 피해자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함부로 제게 잊으라 말하는 그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진 않을지, 내 눈을 들여다보면 그놈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지 궁금했는데 말이죠. 잠시나마 그놈이 개가천선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저는 다시 복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놈 때문에 한쪽 눈을 잃고 난 후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불편해 제 인적 사항이 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회사 대표인지 모르는 그놈을 회사에 합격시켜 제 곁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그놈의 인생을 박살낼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제 위치에 이제 와서 그놈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게 유치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여전히 저를 자신의 밑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놈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냐며 피하기만 하려 했던 제가 결국 똥을 상대하기 위해 더러운 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네요. 그렇게 그놈에게 합격 통보를 내린 저는 그 후 사람을 써서 그놈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에는 적혀있지 않을 그놈의 진짜 인생을 이제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그놈이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건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성품이라면 회사에 묵혀있는 것보다는 어디서 사업이라도 벌였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성실히 사는 모습이 의아했거든요. 자기 아버지처럼 농사 짓기 싫어서 도시로 올라왔다 생각하더라도 분명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덜덜 떨며 면접을 보나 궁금했었죠. 그렇게 뒤를 캐봤더니 그놈이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군요. 저희 식구들도 오래전 고향을 떠나온 탓에 그 소식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놈 고등학교 시절에 그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 집안 가세가 점점 기울어진 듯 보였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아껴서라도 살아야 할 텐데 자기 부모가 오냐오냐 기른 그놈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금방 처리될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인이 되어서는 폭행 시비에 휘말려 사고까지 몇 번 쳤었고 도박 빚으로 자기 집 땅을 다 날려먹으며 결국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보였습니다. 뒷조사로 그놈의 인생을 엿보고 나자 저는 그놈이 평생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 자식 때문인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놈이 의외이기는 했네요. 합격 소식에 기뻐하던 그놈은 회사에서 제일 먼저 저를 찾아다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개명한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죠. 아니 아니 눈 한 쪽 안 보이는 친구 모르세요? 박종우라고 분명 이 회사 다닌다고 그랬는데. 김상표씨, 회사 첫 출근하자마자 다른 사람 찾을 게 아니라 본인 업무 파악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아무리 경력직이라고 해도 신입은 신입인데 회사를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걸 반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이미 눈치 빠른 직원들은 그놈이 찾는 사람이